교육에 대한 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과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교육제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면 프랑스에도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이 있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사랑이란 무언가 뭐 이런 걸 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아까 말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진짜 프랑스가 시대를 이끌고 있고 그 북유럽 제도가 저는 북유럽이 양극화랑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덜하다? 복지로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은 틀니 이런 게 진짜 잘 복지가 되다니까 마구 써요. 마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약국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한 의료 그 수급자들, 기초 수급자들은 500원 내고 진료를 듣고 하다못해 돈도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니 우리나라에 있어요. 기초 수급자들. 1급, 2급들.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무조건 병원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가 무엇냐? 그러니까 북유럽식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구간을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으로서 해주는.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문명의 주체가 양극화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양극화가 해결이 됐다고 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의식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북유럽의 그 복지 제도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조선시대의 왕들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부. 기부잖아요, 기부. 기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지만 경제 있었잖아. 그러니까 최고자 그게 기부랑 그러니까 기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머니로만 퉁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라는 건 머니에만 치중되어 있는 복지라면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복지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명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 복지라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편적인 선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조절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플러스 자활사업이라는 그걸 조건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65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냥 대주는 게 아니에요. 자활사업 근거로 해서 그거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인 거예요. 자녀적 복지거든요. 그걸 달성을 빼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북유럽은 일단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 예산을 많이 쓰죠. 네. 대신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강화를 시킨다면 뭐가 필요해요? 재원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더 많이 받자. 그러니까 많이 내고 많이 복지를 받자 이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 역사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자랑 다를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은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복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쵸,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 시설을 500원 빼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만 달성하면 500원. 그거는 극단적인 예지. 근데 극단적인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냥 나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대주네. 네. 나 일 안 해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나 의료 급여 해주네. 나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런 면만 있다는 건 아니죠. 이 낙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체적인 인간은. 네. 나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년이고 2년 후에 나는 다시 극복해서 일반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측면을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네, 선생님은 이제 약사시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오면 그런 분들이 한해서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선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무분별하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제도가 된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고 단점은 줄어들 텐데 그런 교육을 없이 그런 시스템만 둔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북유럽의 시스템을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교육보다 그런 어떤 구강 안에만 들면 주는 제도가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별적인 복지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것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최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선별적 복지를 했지만 진짜 의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관리들이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목민관이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그러니까 올바른 조선시대 공동체를 이끌어 나게끔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사 정약용이 말하는 정약용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복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그러니까 조선 사회는 그게 오히려 부족했을 수도 있죠. 선별적 복지 자체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극단적으로 갔겠지만 그런 선별적 복지만 선택해서 가는 그런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악용될 수 있고 몰라 그런 곳에 있으면서 그런 걸 적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융통적으로 그냥 선별적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문명의 주체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 같이 병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요지는 그런 선별적 복지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 급여가 그 정도면 전 세계에서 수준이 높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는 이미 의료에서 선진국이 갔다면 그런 시스템을 다른 쪽으로 도입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선별적 복지는 이미 일단은 병원을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과연 선별적 복지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필요했었죠 한때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한다. 근데 지금 플래카드나 정치인들을 보면 선별적 복지만 뭐 해주겠다 뭐 지원 그것도 복지 사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거 돈을 투여해서 해주겠다. 정치 사람들이 그 복지 사업이 아니라 그냥 망설이죠. 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이렇게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공약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교육 사업으로 좀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공동체적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선별적 복지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왜? 숫자가 되니까. 숫자가 되니까. 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체에 대한 그런 공동체의 의견을 드러낸다? 전 그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케미에서 계속 케미가 사실은 복지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교육의 도구를 이끌어내는 교육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를 못 해주니까 민에서 그런 교육적 고치로 왜냐면 이미 솔직히 굶어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면 많이 없다면 그런 선별적 복지는 이미 충분하다면 아까 말하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산업은 꾸준히 나와줘야 된다. 그게 문명적 주체를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경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과거에는 너무 없어서 경제 성장이 변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그런 변명을 한다는 건 나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거든. 난 한순간도 운명의 주체로 살아가는 걸 고민한 적이 없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남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게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불안하니까 그걸만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부분만. 근데 이게 어렵죠. 먹고 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 양극화의 진짜 원인은 경제보다 아까 먹고 사는 것보다 이념의 타락으로 이런 불균형이란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대부분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야. IMF 금융위기 때 그 누구도 금융과 투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언론이나 전문가 정치가들은 연일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국민에게 금강산 댐 모금 하듯 금모으기를 애국하는 것처럼 독려했을 뿐이야. 하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선동과 난잡한 소문만이 나돌았지. 국민은 그런 선동과 알 수 없는 소문으로 소중한 자산을 다 집어 던졌고 금쪽 같은 자산은 다 외국인들의 차지가 되었어. 죽도록 노력해도 절반 이상은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이 모든 게 선동에 약한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어떻게 경제성장만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니? 더 암울한 건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IMF 금융위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가르치지 못한다는 현실이야. 그러니 앞으로도 선동은 계속될 것이고 그 선동은 이념을 타락시키고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겠지. 이제 성인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실천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나와요. 긴 문장인데 양극화의 진짜 원인은 경제보다 이념의 타락이다. 불균형이란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고 나오고 있어요. 이념의 타락. 지금의 이념의 타락의 수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케미에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죠. IMF랑 이런 것도. 선생님 시대 때는 IMF가 기억이 나시나요? 주변 사람들, 근데 저희 아빠는 해고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주변 친구들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해직당하거나 이런 걸 조금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선생님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체감하진 않으셨나요? 난 대기업이 있어서 네. 월급쟁이고 네. 안정적이고. 아 그때 당시 대기업이 좀 피해가 없었나요? 대우도 망하고 그래서 대기업도 약간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대우는 IMF 지나서. 또 대우는 망했어도 기업은 안 망했거든. 그렇죠. 그럼 맞아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한테 대우는 망했어도 기업은. 그러니까 대우, 조선해양 이렇게 다 나눠져서 그렇지. 대우라는 기업은 이제 다 기업은 다 살아있어. 원래 핵심 기업이어서 짱짱한 기업이거든. 대우 부르만 없어졌지. 하여튼 그때 어쨌든 그런 어려운 거는 일단 못 느꼈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랬겠지 뭐 사업이나 이런 저기 뭐 부동산이나 자영업 이런 쪽 유역하는 사람들 이쪽이 엄청 데미지 입었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같이 기아적 망한 기업들 다니던 그런 직장 특히 은행 같은데 이런 데가 엄청 타격이 입었고 나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좀 약간 이게 약간 없었어요. 뭐 제주도는 IMF를 모르고 갔다는 말도 있고 저희 시골에도 IMF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금융이 거기까지 가질 않았으니까. 수도권 위주로. 네. 우리가 신용카드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 쓰는 사회였을 거예요. IMF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직 그 보편화돼 있죠. 근데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코로나가 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파가 확실히 이제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아까 그 말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있잖아요. 네. 기초생활보 네. 그때 생겼어요. 99년도에. 아, 99년도에 생겼어요? 김전 이후에 이제 그 IMF 때 너무 이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보호를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초생활보호법이라고 이제 그때 제정이 된 거죠. 그렇죠. 99년도에. 아마 2000년도 이후부터 시행은 2000년도에 시행됐고 네. 전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IMF는 97년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영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그때 이제 제도화되고. 아마 그 뭐지? 우리 지금 건강보험료도 그쯤 다 돼가지고 있었는데 전 국민 확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도는 진짜 끊임없이 잘 만드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제도는 문제는 없어.
필요가 생기면 필요에 의해서 제도는 잘 생겼는데 그 제도를 진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간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이순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상황이 갖춰졌는데 인간이 없다? 그럼 경술국치가 나오는 거야. 그때 당시도 일본이 와가지고 조선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두려워했다. 아니 이순신이 있을까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진짜 선조 때 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조선 시대 통틀어서 선조가 가장 제일 많았던 네. 제일 그 신하들이 똑똑한 신하들이 많았을 때가 바로 그때야. 그리고 조선 시대 통틀어서 제일 우둔한 왕이 선조. 그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조는 참 양면성이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양면성. 이순신이 조선시대에 유례없는 특진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선조라는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열등감 방계 출신의 왕이기 그것 때문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 자꾸 부상되는 거에 있어서 아니 이순신을 초고급 승진에 선조가 시켰어요. 그래서 유성룡이 중간에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정읍현감에서 6개월 만에 전라자수사가 됐나? 이게 승진의 그 폭이 그 조선시대 이순신의 역사를 보면 진짜 시세를 쫙 대고 거의 뭐 3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상향하는 지금까지도 왜냐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의 왕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뭐 성군이었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의 신하로서 그렇게 잘 밟아온 인물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양극화라는 게 그러한 그 인물들이 한 명 있어서 훌륭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근데 그 시스템이 또 너무 없이 왜냐면 병자호란이 5년 때 일어날 때는 그 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말로는 그게 그 임진왜란이 이런 그 잘 치른 공을 하나도 대접을 거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네 해서 병자호란 때는 그렇게 민중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기적인 했겠지만 그 힘이 임진왜란보다 훨 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왕이 선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신하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더와 시스템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늘 부족하다. 근데 인조도 선조에 못지않죠. 예, 그쵸. 예. 삼도 그만큼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결국 IMF랑 금융위기의 실질적인 원인이 외환이 부족하다. 우리가 뭐 부채가 많아서 나기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부패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의 원리를 잡아주는 거는 저는 그게 뭐 현금 비중이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 멘토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변의 공동체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 부패가 점점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줄어드는 거죠. 성숙한 대중들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저번에 이렇게 굵직굵직 깔려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근데 모두들 다 그거에서 돈에 현혹되어가지고 거기 선동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동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아까 기소수급자 이런 제도를 이어가는 의사분들이나 그냥 전문가 집단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게끔 교육 채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공개 강의 때도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들 마저 다 타락한 거죠. 네. 지금 진짜 정말 그러니까 정명이라고 그러죠. 정명. 네. 발열전에다가 이름명 자기의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한국전의 하나의 대표하는 이름이잖아요. 그거 이름을 그대로 현실 생활에서 실현하는가가 실과 이게 차이인데 정명이 그 명을 바로 잡는 게 정명이잖아요. 근데 다 자기의 명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의사는 나름 자기의 그 명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 사회가 왜? 다 돈이 현혹돼 있잖아요. 자본에. 다 그러다 쏠려 있어. 그러니 자기 본연의 어떤 그런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 정신 이런 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사회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다 대학도 마찬가지. 자기가 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스펙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 범죄자, 변호사, 의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단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케미에 와서 진짜 인간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직업을 가져야지 동물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사람이 직업, 그러니까 인간다운 게 먼저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인데 인간이 어떤 탈을 쓰든 인간이잖아요. 근데 동물이 어떤 탈을 쓰든 다 동물이거든요.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부단히 지금은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계급 정말 자격증이 수많은 자격증이 많아요. 그럼 그 자격증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인간이 돼서 그거를 꾸준히 가느냐. 그게 저는 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만약에 그거가 없이 면허만 준다? 그건 결국 양극 극단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그 안에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약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다. 저도 그런, 근데 어려워요, 상당히. 그런 걸 그분들이 이해하기가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나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았고 나는 나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성환이 형은 또 이 이념의 타락과 이 IMF 금융위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진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게 98년도에 IMF 터지고 집에 폐물을, 그러니까 나를 앞에 금방 앉혀놓고 폐물을 같이 모아서 어머니랑 그래가지고 제가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태어나서 그 왕십리역 지금 거기 앞에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은행이었더라? 그 비둘기 그 뭐였죠? 평화은행 말하는 거야? 아니 조은행, 환율은행, 조은행, 하여튼 국민은행인가 조은행인가 상업은행. 그 은행에서 되게 조은행. 이제 우리나라 1금융권이었는데 거기에 줄을 진짜 50m가 서 있는 거예요. 금 들고. 네. 금 이제 나도 그렇게. 나라에 선생님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하자. 애들 돌반지를 그 우리 국민 너무 착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진짜 국민이 유전자. 진짜 등쳐먹는 선동에 진짜. 진짜 취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당시에 야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동참하고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선동에 휩쓸려서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 뉴스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산도 뭐 다 던지고 그리고 외국인이 싼 가격에 그 좋은 자산들을 다 이제 선동의 그거는 아니고 내 생각은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 이게 그치 애국심이 더 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선동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성이 나는 그거에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있다고. 합쳐진 거지.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 합쳐진 아까 거다. 우리가 그 다른 누가 나라는 그렇게 못할 거. 맞아. 국뽕 아니 그건 사실일 것 같아. 제가 아니, 아까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지면 굉장히 우리한테 그러니까 좋지만 이 쓰레기 같은 리더들이 문제라니까. 근데 반대로 그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우리 기업을 얘기할 때도 그 무슨 기업이에요? 아까 인바디? 네. 누구는 그거를 선동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왜?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선동하는 부류들이 지금도 난무하잖아요. 그 대중은 그걸 구분할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현식 같은 사람은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네가 구분을 해라 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중들은 어느 한쪽으로든 쏠리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그 우리나라를 살리기,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한 거죠. 예. 근데 진짜 그게 정말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물론 있었겠지만 전부가 저는 그렇다고. 국민들의 그 선한 의도를 그 그대로 이렇게 집행하기 이용을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부류도 있고 이런 부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동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속았다라고 국민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그게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응. 이제 우리 어머니랑 다 말 금모기를 속았다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좋은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 그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았다고 말해. 그 금모기 했던 걸. 나 지금까지 속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하면은 속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 나는. 아 그래요? 내 주변에는 속았다고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 그래 그게 그냥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를 그걸 왜 줘라고 지금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그게 진짜 자본주의 같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궁극적인 왜냐면 내가 나누는 거를 주는 거잖아. 근데 아마 그런 정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지금 통과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기초수급자라든지 그거 국민건강보험이 왜 통과가 됐냐? 아니 전 국민이 그 금을 나눠주는 시기에 과연 국민건강보험이나 기초수급자 제도가 안 통과될까요? 그리고 좋은 리더가 대통령. 예, 그러니까 리더의 그게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물론 정치인 편성에 따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았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이 그때 순진했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순진했다. 그 뜻은 뭐야?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한 건가요? 순진한 거는 약간 이게 멍청한 네. 거고 순수는 이게 진짜 그런 노출을 나이보다. 근데 그때 당시도 그걸 그러니까 3.1 운동도 우리가 전 국민이 그치 그때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했다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 하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그 약사를 면밀히 파헤쳐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지금 너네 학교에서 3.1 운동 안 하면 학교 불 지를 거야. 진짜 이런 말도. 그리고 은행에서 관공서에서 3.1 운동 안 도와주면 니네 관공서 불 지를 거고 거기 사람들 다 죽일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뭐가 그 국민성을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파고들면 참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돌반지 안 주고 이랬으면 너 뭐 줬어? 그러니까 너 뭐 줬어?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거를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3.1 운동이나 그런 어떤 그 금모으기 운동을 정말 올바른 리더가 그걸 잘 활용 도구로서 그게 시스템으로 잘 이끌어 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나라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됐잖아. 네,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그쵸.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거는 이게 상승장 시너지가 네. 되는 거죠. 국민과도.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막 했는데 네. 국민들이 다 깨 있어서 이건 아니다. 네. 해서 만약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공동체가 더 네. 현재보다 더 나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그게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뭐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자기 옆에 뭐 자기 소리 듣지 말고. 네. 그게 이제 주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모으기 운동 자체가 어떤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의지잖아요. 의지가 만들어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는 그게 기록이 될 거란 말이죠. 아마 통일이라도 기록이 될 거예요. 남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는 아마 공감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렇게 조성이 된 거잖아요. 네. 북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구나. 네. 공무원 다음이구나. 어떻게 다음에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이 말한 돈을 순환시키는 제대로 쓴 거죠. 국민의 전체가 돈을 아주 제대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모든 돈을 제대로 쓰면 IMF가 그렇게 빨리 6개월 만에, 그리고 IMF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그 규제를 했냐면 그게 다른 나라 IMF 금융할 때 야 한국은 너무 심하게 했다. 그게 모범이 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국민적인 정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는 그 힘이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그만큼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안에서 리더가 나와야 한다. 그 당시는 아마 정말 우리나라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뭐 SNL이나 이런 패러디하면 그때 당시에 회사 분위기를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담배 뻥뻥 피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런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때 시대와 지금은 물론 뭐 권리는 다 찾아요. 뭐 육아휴직도 찾고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대 그런 권리는 찾지만 그런 문화는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양명성은 있지만 어느 시대에 내가 골라서 태어난다고 하면 진짜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가 시세를 테마로 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려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적으로나 아마 여기 있는 네 분들은 국가가 어렵다고 어느 정도 기부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케미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그리고 그게 문화가 되는 근데 다른 그런 지역 공동체가 그런 걸 정말 쌓고 있느냐는 회의감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런 공부로서 한다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공부로 하면 이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라기보다도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나의 주체성을 갖고 하지만 대중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런 공부라는 건 나의 주체성에서 내가 아까 말한 정명 이런 걸 끌어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와 고전을 의미하는 참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IMF에서 뭐 금모으기 운동, 뭐 사회제도, 뭐 올바른 리더, 뭐 조선시대까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속하는 이 강의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갈 수 있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